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에 미국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정작 판돈을 모두 잃고 테이블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미국 자신이었죠. 그 순간 드러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초강대국이 자랑하던 모든 전략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기술적 생사여탈권, 바로 반도체라는 두뇌와 배터리라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의 가치를 국가의 철학으로 승화시킨 나라만이 쌓아 올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국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을 바꾼 그 거대한 카드를 준비해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산체스 호아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백악관 직속의 미국 첨단산업 부활 태스크포스에서 핵심 책임자로 활동하며 조국의 재건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던 미국이 그 영광의 그림자를 다시 되찾기 위한 발걸음에 제가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어느 날 백악관 지하 깊숙한 회의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공간은 이미 묵직한 기류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가죽 소파에서 풍겨나오는 가죽 특유의 퀴퀴한 냄새, 고위 인사들의 번뜩이는 커프스 단추와 값비싼 향수에서 퍼지는 잔향,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무근거한 확신의 냄새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숨이 턱턱 막히는 분위기였어요. 이 자리에는 백악관 정책 고문들과 의회 대표들, 산업국 안보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회의의 초점은 한반도에 위치한 동맹국, 즉 대한민국을 향한 최후 통첩을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회의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기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안이 적혀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문건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폭 증액 요구가 담겨 있었죠. 불과 몇 달 전 일본이 별다른 저항 없이 요구를 수용했던 전례가 있었기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오만한 기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 알지 못했어요. 긴장된 손끝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며 저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던지려는 압박이 결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 취약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던 회의실 한편의 스털링 상원 의원은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우려를 일축했죠. 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가 그토록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폄하와 경멸이 깔려 있었으며 그 태도는 마치 한 세기 전의 식민주의자들을 연상케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에 준비한 미국에 숨기고 싶은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광산의 위성 사진이 드러났고 그곳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아나콘다 구리광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반도체 공장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후보지로 고려되던 곳이었지만 제가 제시한 문제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지하수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금속에 오염되어 온 이 땅은 미국 환경보호국의 슈퍼펀드 명단에 올라있는 고위험 지역이었고 비소, 우라늄, 납성분이 포함된 이 오염수는 정화하는 데만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초순수의 확보가 이 환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엑사이드 테크놀로지스 부지에서 유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해 무려 45만 명의 주민들이 식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를 덧붙였지만 그 방에 있는 이들에게 그 모든 진실은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를 쓸데없는 걱정으로 간주했고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불러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어요. 이들은 한국을 동등한 동맹국이 아니라 언제든 기술을 조달할 수 있는 하청 기지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와야 했고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내린 결정은 미국의 심장부에 스스로 칼날을 겨눈 자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워싱턴은 서울을 향해 사실상의 최후 통첩과 다름없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사에 기록될 법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비공식 외교 채널에서조차 아주 작은 동요의 기류조차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공포나 우려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고요한 응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악관 내부의 공기는 초조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매일 아침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보고에 노골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침묵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과도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저는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의 첨단 산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고 미국이라는 기존의 중심축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 해답은 너무나도 본질적이어서 오히려 충격적인 바로 물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의 조사 끝에 마주하게 된 것은 미국 CNN 방송사의 내부 자료로만 분류되어 있던 하나의 비공개 심층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이 특집 문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350개 항목의 정밀 검사를 매일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아무런 추가 장치 없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수도라 자부했던 워싱턴 DC에서조차 100년 넘은 낡은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녹물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제 상식을 뒤흔들었던 것은 서울 시민들이 그 물을 하나의 문화처럼 자부심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값비싼 생수나 복잡한 정수 필터가 아닌 그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마시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거의 문화적 충격에 가까운 낯설므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네바다주 예링턴 지역의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인근 광산에서 흘러나온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병을 앓고 매일같이 생수를 사서 마시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더욱 경이로운 정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한강의 모든 수질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으며 강수량과 수위 변화에 따라 홍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만에 하나 오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위치를 역추적하는 첨단 관리 체계를 현실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수준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오염시킨 땅을 뒤엎으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이자 생명수인 물이 완전한 통제를 실현해 놓았던 겁니다. 한국의 그 고요했던 침묵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깊고도 확고한 자신감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사무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리조나 사막의 심장부,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나콘다 구리 광산의 황량한 항공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불빛이 도시를 감싸 안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장의 사진 속에서 이미 시작된 두 제국의 서로 다른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 두 장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맞닥뜨릴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와 무역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지켜온 나라와 스스로의 기반을 썩게 내버려둔 나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고, 저는 부끄럽게도 지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내린 오만한 결정이 불러올 후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습니다. 저 같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파장이었죠.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배터리 부품 하나가 입고되지 않아 몇 시간 동안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 측에서는 전기 품질 검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미 국방부의 차세대 군사위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수 메모리 반도체 칩의 선적이 현지 물류 사정을 이유로 연기되었어요. 백악관의 상사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긴 부품들은 모두 미국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한국의 특정 기업들만이 생산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 미세한 균열은 불과 한 달 만에 미국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으로 번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라인의 가동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LG와 SK에서 공급받던 배터리 셀의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자 월스트리트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로 매도세를 이어가며 주요 지수들은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진짜 위기의 전조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위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장소는 미국 안보의 중추, 바로 펜타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불려갔습니다. 고위급 장군들과 국방부의 최고위 관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산 차질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군사 패권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바로 미 공군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강이라 자부해온 F-35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 때문이었어요. 전투기의 눈과 두뇌, 즉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항공전자 시스템 부품의 공급이 아무런 예고 없이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그 절대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곳이 바로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였던 겁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경제나 무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의 대재앙이었어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미국 정부는 그날 저녁 결국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박을 가한 겁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 한쪽에서 연설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하나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그 전투기를 통해 안보를 의존해왔던 동맹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전략적 깊이가 부재한 공허한 외침인지 회의실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유조선이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기장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지도의 영광만을 맹신하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던진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후 통첩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한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고요히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워싱턴은 초조하게 서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백악관 사람들은 분명 한국이 겁에 질려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달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며칠 뒤 전 세계의 언론이 집중한 곳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에서 전 세계 외신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되는 그 모습을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약소국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했으며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강한 울림을 담고 있었죠.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언어, 바로 차가운 데이터로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위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전경이 펼쳐졌고, 곧이어 그 기지를 짓는 데 들어간 총 비용 11조 원 중 무려 93% 이상을 한국의 자본으로 부담했다는 명백한 수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진정으로 희생하고 기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웅변이었습니다. 이어진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을 막기 위한 방어 병력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무이한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사실이 복잡한 군사, 지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이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동맹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의 관계자는 동맹이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의 원칙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국가 철학을 정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 연설은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을 향한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선전포고였고, 더 이상 변방에 머물지 않고 세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겠다는 한국의 전략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그 선언의 의미를 채 소화하기도 전에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세계 통신사들로부터 긴급 타전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와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계약 목록에는 이미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워싱턴에 던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는 수혜국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변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쌓아 올린 무기 판매자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고, 국제사회는 이제 미국이라는 유일한 선택지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더 합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명백한 메시지였죠.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양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워싱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에는 최고 수준의 비상이 걸렸고, 저는 그 폭풍의 눈과도 같은 중앙정보국 CIA 본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이 내린 브리핑룸,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CIA의 동아시아 분석 책임자가 스크린에 한국의 최첨단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띄우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관련된 잠재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가장 두려운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의 지도부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결심을 한다면 미국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안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잠정 결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무기,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독점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의 균형추를 한국이 쥘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에 모인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전례 없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만한 자신감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어떻게든 이 통제 불능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처절한 다급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존심이자 산업의 최첨단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비명은 백악관의 복도를 매일같이 울렸어요. 보잉의 최고 경영자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부품 수급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와 아파치 헬리콥터 조종석에 들어가는 최첨단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공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LG와 삼성만이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늘을 지키는 힘의 원천인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실험실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전기차 혁명의 상징인 테슬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백악관 경제수석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마찰이 아니라 미국 친환경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심장이 될 4680 배터리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배터리 3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의 파트너십 없이는 우리의 기가팩토리는 그저 거대한 깡통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국가 차원의 신뢰 회복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보고서를 철없는 소리라며 비웃던 인사들조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박힌 장면은 밥 스털링 상원 의원이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던 그 순간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버릇처럼 서서 지난날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공손한 태도로 진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권력의 흐름과 힘의 방향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누가 명령하고 누가 따르느냐의 낡은 구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 미래를 정의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가 지정학적 균형을 제어할 수 있는가의 시대로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고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정중앙에는 미국이 오랫동안 의존적인 파트너라고 착각했던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대통령 직속 특별소집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서에 적힌 회의의 목적은 더 이상 한국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충돌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린 한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면 재조정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전환점을 마련하며 동맹의 새로운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간 전략적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재정의해야 할 순간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위기 수습을 위한 고위급 조정 회의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최고 권력자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 회의의 중심에 서서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하나씩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관세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꺼내 들었던 그 카드가 어떻게 우리 산업의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관세 역풍이 되어 돌아왔는지 스크린에 가득한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방산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래프의 모든 곡선은 예외 없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전략적 실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협박은 한국에 그 어떤 공포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K-방산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유럽의 하늘까지 날아오르게 만들었고 동맹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두려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저는 CIA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조차 감당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선을 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을 지배하던 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 측은 긴급회의 끝에 모든 요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대통령은 평소의 활기를 완전히 잃은 채 마치 무게가 천근만근인 듯한 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만이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것처럼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관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맹을 향했던 군사적 위협 발언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단절되었던 모든 전략 대화는 즉각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정책 조정 명령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앞으로 조용히 건네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과의 신뢰 복원을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 재가동을 공식 요청하라는 지시였으며, 이제 미국이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시의 언어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설득의 문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정하는 조용하지만 명백한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기존의 외교적 의례를 따르는 대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성은 극도로 축소되었고, 기술, 외교, 산업, 국방 등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실무 요원만을 정밀하게 선별한 전략적 실무 사절단의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어둠 속 대서양의 물결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기술과 시스템, 철학과 신념이 어떻게 이 시대의 표준이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서울. 첫인상부터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지 빌딩이 높거나 도시가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질서 공기의 감도, 그리고 도로 위를 흐르는 차량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제된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행정 수도의 감각과는 달랐습니다. 워싱턴이 권위를 품은 도시였다면 서울은 시스템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단번에 느꼈고, 그날 밤 숙소의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간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단을 맞이한 한국 측 시청 관계자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고요하지만 강한 승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서울시청의 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소 선택이 의아했지만 저는 곧 그 안에 담긴 무서운 상징성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력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시청 관계자가 잠시 시내를 둘러보지 않겠냐며 저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지닌 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한편의 역사 강의와도 같았죠. 그는 아리수라는 이름이 현대에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저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 왕릉비에도 새겨져 있던 한강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크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아리와 물수자가 합쳐진 그야말로 위대한 강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공업용수 정도로 여기던 물에 한국인들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자부심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과 공원, 심지어 길거리 곳곳에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공공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수질 정보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놀라웠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한강변의 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 아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원 한쪽에 있는 음수대로 달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공원의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광산 폐수와 중금속에 오염된 물 때문에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하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에서는 어린 아이조차 국가가 제공하는 물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음수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차갑고 투명한 아리수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맛 속에서 저는 비로소 우리의 처절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부패하고 병든 기반 위에 세워진 낡은 제국과 투명하고 건강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새로운 공화국에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성배였습니다. 바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압도적인 시스템, 그것이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에 이어진 한국 측의 새로운 협상 조건은 저에게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세 철회 같은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내 오염 지역 정화를 위한 아리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던 나라에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품격 있는 복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관세로 시작해 어리석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었고 상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앞에서 공포에 떨다 결국 스스로 만든 관세 역풍에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미국은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스스로의 오만함과 무지에 패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외국인 관료의 회고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거대한 영토나 강력한 무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진짜 힘, 바로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의 정점이라 불렸던 거대한 힘이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저력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마시는 물 한 잔에 어떤 철학과 믿음을 담고 있는지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국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과연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만함의 씨앗을 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동양의 작은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쾌거. 이 역전의 드라마는 세계 과학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습니다. 세계 에너지 역사의 새 장을 열어젖힌 한 민족의 웅장한 도전.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미 콜린스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핵물리학과 원자로 안전설계를 전공했으며 특히 냉각 시스템 최적화와 방사능 차폐 기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제게 늘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상용화하고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한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분야를 연구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새로운 냉각 시스템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가 보내준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고 읽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본 내용은 한국,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수입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고밀도 전홍축행 연료 기술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미국의 기술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라는 내용에 숨이 막혔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선 나라가 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수실로 돌아가 이 기술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원자력 기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소식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색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지난 10년 넘게 원자력 기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원자로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주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미국은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원자력 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세계 최초의 상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까지 미국은 늘 이 분야의 선두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연료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실적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의 원자력 안전성 기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던 중 학과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는데요. 나오미, 급한 일이 있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 학교에 초청장을 보내왔어. 자네가 다녀와 줬으면 하는데 다녀올 수 있겠나? 라는 학과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볼 기회라니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기술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학자로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초격차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장된 이야기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것을 느낀 것이죠. 일주일 뒤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한 뒤 저는 LAX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익숙한 스타벅스 향이 로비에 퍼져 있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고 한쪽에 정리해둔 한국 원자력 관련 보고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원자력은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이끌어온 분야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흥미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마음이었지만 곧 제 시선은 문서에 고정됐습니다. APR 1400의 유럽 인증,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그리고 가동률 90% 이상, 중대사고 제로 이건 그저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원자력 산업은 체계적이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진화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사실 지금 미국은 상황이 달랐죠. 신규 원전 건설은 멈추었고 예산은 줄었으며 인력은 빠져나가고 있었죠. 예전처럼 이 분야의 절대 기준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그들도 결국 우리 기술 위에서 출발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마음가짐은 점점 확신이 아닌 방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였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따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멈춘 사이 이미 추월당한 건지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인지,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이상하리만치 정돈된 공기였어요. 안내는 정확했고 입국 심사는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대형 전광판 아래로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치밀했어요. 이 나라, 그냥 공항부터 다르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장에서 김현기 선임연구원이 저를 맞이했는데요.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고
저는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전문가다운 첫인상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잠시 의아했지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기술 발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에 동의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의 설명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고 미국 기술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는데, 도심으로 들어서며 제 눈에 들어온 서울의 첨단 인프라와 빌딩들은 미국의 동료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자 김현기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한국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자력 기술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된 상황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안내를 따라 전시실로 들어섰어요. 여기 보이시는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술과 미를 함께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전통 도자기 하나에도 냉각, 압력, 온도 제어 개념이 숨어 있어요. 공학이 문화로, 문화가 기술로 이어지는 거죠.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은 마치 살아있는 전시 같았고 공간은 놀랍도록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술 철학의 뿌리라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이 박물관, 그냥 박물관이 아니야. 속으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곧이어 그는 세종대왕 관련 전시실로 저를 안내했는데요.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에 대해 설명하며 치국이, 해시계, 그리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강조한 점은 이 모든 발명품이 백성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치국이는 단순한 과학 발명품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생존의 도구였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알던 기술, 패권 중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중군세관의 조선일시르로 이동하며 자격루와 혼천에 관련된 정보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루의 정교한 물시계 시스템과 혼천의 정밀한 천문, 관측 장치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 이런 정밀한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제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정밀한 기술을 오래전에 이미 개발했느냐고 물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은 오랫동안 실생활을 위한 과학을 해왔으며 그 철학이 지금의 원자력 기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계속하며 저는 한국 기술의 역사적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인간 중심의 철학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 금속 기술과 도자기의 정교함,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종 의학 도구들은 기술의 정밀함과 실용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한국 과학의 근본 가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니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이룬 초격차의 배경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박물관 투어의 마지막 순간, 김현기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나오미 교수님, 과거를 보셨으니 이제 미래를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래라는 단어에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제서야 이 박물관 방문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한국 기술의 철학적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할 차례였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방금 본 역사적 유물들과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이 주로 군사적 우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발전해왔다면 한국에서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발전해왔다는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이런 철학적 차이가 현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하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즉시 눈에 들어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삼중 보안 체계와 생체 인식 설비는 이곳에서 다루는 기술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방문자 등록을 마친 저를 안내 데스크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자 배지를 받고 연구시설 출입을 위한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어요. 나오미 교수님, 오늘은 주로 중앙회의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후 허가된 한 곳의 연구시설만 견학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3층에 위치한 중앙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은 최신 프레젠테이션 설비가 갖춰진 공간으로 벽면에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주요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회의실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먼저 우리 연구원의 핵심 기술과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후 오후에 핵연료 테스트 시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일정 안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핵연료 기술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합금 기반 저농축 고밀 도행 연료는 농축도는 낮추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한 혁신적 기술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발표는 계속해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핵심 철학으로 이어졌어요. 우리 기술의 근본 가치는 안전과 비확산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되었고 그 수치들은 분명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여러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핵비 확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김현기 연구원은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밀도와 안정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나노구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완벽했고 제가 알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을 마치고 연구원 내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도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 원자력 기술의 독창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핵심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류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접근 방식이 결정적이었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핵연료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특수방진복과 안전모를 제게 건넸어요. 실험실 출입을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연구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는 철저한 보안 조치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자산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샤워실을 통과한 후 우리는 핵심 테스트 시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에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연구원들은 정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특별히 마련된 관람 데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화 유리를 통해 핵연료 성능 테스트 과정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극한 상황에서 핵연료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지표는 미국 기준보다 20% 이상 높았고 에너지 효율은 30% 이상 향상된 수치였어요. 이런 결과를 직접 확인하니 미국이 왜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대전 시내 인근의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뛰어넘는 초격차를 이루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안전과 인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은 미국의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 패러다임과는 명확히 달랐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으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자로서 느끼는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목격한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내일의 더 깊은 기술 논의를 앞두고 저는 미국 원자력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술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이 박물관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기술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있는 기술 교류를 기대하며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층적인 기술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특별회의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연구원에 도착해 어제와 같은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본관 5층에 위치한 특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어제의 회의실보다 더 작고 아늑했지만 첨단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3명의 한국 측 핵심 연구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코어 기술의 핵심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우라늄, 몰리브덴 합금의 나노 구조와 특성은 제가 알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기술이 어떻게 핵비 확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 질문에 김현기 연구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의 핵연료 거동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안전성 지표가 미국 기준보다 20% 이상 높았고 효율성은 30% 이상 향상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이 기술이 미주리 대학교 연구용 원자로 계약에서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세계 6개 강국의 컨소시엄과 경쟁했지만 우리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실제 데이터와 평가 보고서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원자력 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 연구원들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설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구는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이 말은 제 생각을 깊이 흔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이 시간을 활용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기술을 도입한 1959년부터 시작해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극복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원자로 하나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이었어요. 식사 후 김현기 연구원이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설계도와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연구용 원자로는 이미 요르단에 수출되었고 이번에는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을 비롯한 7개의 강력한 컨소시엄을 제치고 계약을 따낸 것은 한국 기술의 독보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어서 세계 원자력 기술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 세계 227기의 연구용 원자로 중 7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30에서 50기 정도의 교체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오후 세션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원자력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대담하게 협력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초 연구 역량과 한국의 혁신적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논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들었어요.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자로서 느끼는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모든 자료와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추격자의 수준을 넘어 일부 영역에서는 확실한 선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며 김현기 연구원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나오미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인가요? 이 질문은 제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김현기 연구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라는 가치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내일의 마지막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선임 연구위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번 방문이 마지막 날 한국 원자력 연구의 선임들과 만남을 통해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의 모든 대화와 논의를 정리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 패권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자부심에는 큰 균열이 생겼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독자적인 철학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어떤 협력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저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깊은 감회에 젖어 호텔 로비에서 김현기 연구원을 기다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한 충격적 발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들과의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제 한국 방문의 마무리가 될 것이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이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고 그의 표정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서는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주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단정한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한국 측 연구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선임 연구위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발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기술을 도입한 순간부터 이제는 역으로 미국의 기술을 수출하기까지의 역사적 여정이었어요. 이 모든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투자와 비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이 한국 원자력 발전의 근본 바탕이었다는 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이 효율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모든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적 차이가 결국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선임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제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의 선두에 서 있어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닌 객관적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 유일의 기술은 분명한 경쟁력이었어요. 선임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인류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김현기 연구원은 제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으로 바로 가기 전에 대전의 유명한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을 떠나 성심당이라는 유서 깊은 베이커리로 향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곳이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전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심당에 들어서자 달콤한 빵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가장 유명한 튀김소보루와 명란 바게트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예상치 못한 맛에 조화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베이커리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군요.
제 농담에 김현기 연구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정신이에요. 빵을 즐기며 저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원자력 종주국의 자존심을 가진 교수였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패권보다 중요한 것이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말에 김현기 연구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성심당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바라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6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원자력 기술을 종주국에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김현기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나오미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원자력 역사의 새 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한국이 이룬 역사적 쾌거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불과 며칠 전 의심과 편견을 가득 안고 이곳에 왔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로 왔던 저는 이제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깨달은 과학자로 변화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순간을 미국의 원자력 학계에 어떻게 전달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혁명, 세계 유일의 고밀도 전홍축행 연료 기술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특별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혁신에서 배워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나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처음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점점 우리 기술의 진가를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유일의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우리나라의 성과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발전시키느냐는 철학적 질문도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어요. 단순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가치관이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66년 전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위치가 된 우리나라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런 기술 패권의 변화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